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맑은 물이 흐르고 뒷산에는 사철 푸른 소나무가 울창하여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 소문난 고요한 동네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커다란 감나무마다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마치 붉은 등불을 켜놓은 듯 환하게 빛나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은 보는 이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볕이 잘 드는 명당 자리에 기와를 얹은 번듯한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에는 마음씨 곱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처녀 연화가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었으나 구김살 없이 밝고 단정하게 자라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연화가 살고 있는 기와집은 대대로 덕을 쌓은 집안이라 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깍듯이 예우하는 곳이었습니다. 넓은 마당 한 구석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어 늘 맑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었고 장독대에는 윤기나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어 집안의 살림 규모를 짐작게 했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갈한 옷차림으로 집안 곳곳을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한복 치맛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사각사각 조용하게 울렸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었습니다. 연화에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물려주신 귀한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옥으로 만든 가락지였습니다. 이 옥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연화의 손가락에 끼워진 옥가락지는 은은한 비추색을 띠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영롱한 빛을 발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바르지 못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사람이 다가오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거나 빛을 잃어버리는 기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반지가 연화의 어머니의 넋이 깃들어 딸을 지켜주는 것이라 믿었고 연화 또한 그 반지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거나 거친 일을 할 때도 반지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했으며 잠자리에 들 때면 반지를 닦으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옷가락지는 연화의 손에서 늘 따스하게 빛났고 그 덕분인지 연화의 집안은 큰 우환 없이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추수를 막 끝내고 곡간이 넉넉해질 무렵에 연화의 아버지는 한양으로 장사를 떠나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연화가 혼자 집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기 전날 밤 사랑방으로 연화를 불러 앉혀놓고 거듭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없는 동안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낯선 사람을 들이지 말거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있는 법이니 늘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연화는 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젓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염려 마세요. 제가 최 노파와 함께 집안을 잘 건사하고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매사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옷가락지가 저를 지켜줄 테니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한양까지 평안히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힘이 있었으며 그 모습에 아버지는 비로소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가락에 낀 옷가락지가 호롱불 아래에서 부드럽게 반짝이며 마치 아버지에게 걱정 말라는 듯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부녀는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안녕을 기원했고 집안은 깊은 정적 속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집안 식구들은 모두 일어나 아버지의 먼 길 떠날 채비를 도왔습니다. 마당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서늘한 새벽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머슴들이 말에 짐을 싣고 고삐를 단단히 죄었으며 연화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과 따뜻한 꿀물을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다시 한번 연화와 집안 식구들을 둘러보며 잘 지내거라 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말에 올랐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며 점점 멀어져 갔고 연화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밖에서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짐을 느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집안의 가장 큰 어른 역할은 오롯이 연화의 몫이 되었기에 그녀는 잠시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연화 곁에는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이 집에서 일해온 최노파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최노파는 주름진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총기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연화에게 있어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친할머니와 다름없는 존재였으며 연화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최의 노파는 아버지가 떠난 뒤 더욱 엄격하게 대문을 단속했고 해가 지면 빗장을 2번씩 확인하며 연화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넓은 기와집의 빈자리를 채워 나갔습니다. 연화는 아침이면 안채의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사랑채에 들러 아버지가 보시던 책과 붓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곳간의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쌀과 잡곡이 축나지 않았는지 쥐가 들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하인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도록 적절히 일을 분배하고 그들의 식사도 부족함 없이 챙겨주어 불만이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연화의 야무진 살림 솜씨 덕분에 집안은 아버지가 계실 때와 다름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김진사 댁따님이 어찌나 지혜롭고 살림을 잘하는지 아버지가 없어도 집안이 환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에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고추와 물을 썰어 말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붉은 고추와 하얀 무말랭이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풍경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연화는 최노파와 마주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다듬이질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최노파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살림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고 연화는 귀담아 들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때마다 연화의 손에 낀 옷가락지는 햇살을 받아 더욱 투명하게 빛났고 연화는 그 반지를 어루만지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반지의 매끄러운 감촉은 연화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마을 집들의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를 때였습니다. 연화는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 담으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을 시간이라 남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드물었기에 연화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바람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분명 자박자박 흙을 밟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노파도 부엌에서 나오며 에이씨,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된장 그릇을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조심스럽게 대문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옷가락지가 미세하게 차가운 기운을 띠는 것 같아 연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소에는 늘 따뜻하던 반지가 갑자기 서늘해진 느낌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가을바람 탓이려니 하고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대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낯선 사내 하나가 서성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내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옷차림이 먼 길을 온 듯 남루했고 눈빛은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당부가 떠올라 섣불리 대문을 열지 않고 안쪽에서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뉘신대해 저문 시간에 남의 집 대문 앞을 서성이는지요. 밖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곧 능글맞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이 댁이 김진사님 댁이 맞는지요. 저는 한양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먼 친척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연화와 최노파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한양으로 가셨다는 소식은 알지만 친척이 찾아온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함자가 어떻게 되시며 무슨 연유로 오셨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사내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대문 밖에서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칠성이라 합니다. 진사님과는 6촌벌 되는 사이로. 진사님께서 한양에 오시기 전에 미리 기별을 주시어 집안 형편을 살피러 왔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곳도 마땅치 않으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화는 그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꼼꼼하신 분이라 손님이 온다면 미리 말씀을 남겨주셨을 텐데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최노파는 연화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A씨, 들이지 마세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날이 어두운데 낯선 사내를 집에 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연화는 타고난 심성이 착하여 먼 길을 왔다는 자를 매정하게 쫓아내는 것을 저어했습니다. 게다가 정말로 아버지와 연이 있는 친척이라면 문전박대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곤란해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노파, 일단 사랑채에 모시도록 해요. 아버님의 손님일 수도 있으니 예를 갖추되 우리는 안차에 문을 굳게 잠그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됩니다. 머슴들에게도 일러 밤새 불침번을 서게 하세요. 연화의 단호한 말에 최노파도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의 빗장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칠성이라는 사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번듯한 이목구비를 가졌지만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과 눈빛에는 어딘가 교활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자마자 과장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바로 그 소문난 효녀 따님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폐를 끼쳐 송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칠한 듯 매끄러웠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묘하게 긴장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예의 바르게 답례를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옷가락지가 다시 한번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칠성을 사랑채로 안내하고 머슴을 시켜 저녁상을 내오게 했습니다. 비록 의심스러운 손님이었지만 손님 대접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가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을 차려내자 칠성은 허겁지겁 밥을 먹으면서도 곁눈질로 집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머슴에게 슬그머니 말을 걸며 이 집 주인 양반은 언제 돌아오시냐, 곡간에는 곡식이 얼마나 있느냐 따위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머슴은 연화의 당부대로 잘 모릅니다.
주인 어른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칠성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하늘에는 반달이 떠올라 희미한 빛을 뿌렸습니다. 연화는 안채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채에 낯선 사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호롱불을 켜놓고 옷가락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영롱한 비취색이던 반지가 오늘따라 탁한 회색빛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반지를 어루만지며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디 저희 집을 지켜주세요 라고 나지막이 기도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었고 마당의 나무 그림자가 창호지에 어른거려 마치 누군가가 엿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시각 사랑채에 든 칠성은 잠자리에 들 생각도 하지 않고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족자나 문갑 위의 장식품들을 만지작거리며 값이 얼마나 나갈지 가늠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는 김진사의 친척이 아니라 김진사가 한양으로 떠났다는 소문을 듣고 재물을 훔치러 온 떠돌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순진한 처녀를 속여 한미천 단단히 챙길 심산이었습니다. 그는 내일 날이 밝으면 본격적으로 연화의 환심을 사고 집안의 재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리라 다짐하며 흉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는 머슴을 도와주는 척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연화가 아침 문안을 위해 사랑채 근처를 지나가자 그는 얼른 다가와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집터가 좋아서 그런지 잠자리가 아주 편안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떠돌아다니다 보니 집안일 돕는 재주는 좀 있습니다. 뭐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연화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칠성은 막무가내로 땔감을 나르거나 물을 깃는 신용을 하며 점수를 따려 애썼습니다. 그의 행동은 겉보기에 성실해 보였지만 눈은 끊임없이 연화의 손가락에 낀 옷가락지와 안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노파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놈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들어. 뱀처럼 차갑고 끈적해. A씨가 너무 착해서 큰일이야. 최노파는 일부러 칠성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마다 헛기침을 크게 하거나 눈을 부라리며 경고의 눈빛을 보냈지만 칠성은 능청스럽게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연화에게 다가가 진사님께서는 언제쯤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기다렸다가 인사를 올리고 가야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요 라며 은근슬쩍 아버지의 귀가 날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연화는 곧 오실 것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칠성은 더욱 노골적으로 집안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는 안차에 뒷뜰에 있는 장독대까지 올라와 장맛이 좋기로 소문났다던데 구경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며 접근했습니다. 연화는 불쾌함을 감추고 안채는 외간 남자가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칠성은 아이고 친척끼리 너무 빡빡하게 구시는군요 라며 물러섰지만 그의 입계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왔지만 가장으로서의 위험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옷가락지는 이제 차가움을 넘어 손가락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고 연화는 이것이 단순한 불안감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해질 녘이 되자 바람이 거세지며 나무집들이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연화는 머슴들에게 일러 대문을 일찌감치 걸어 잠그게 하고 오늘 밤은 더욱 경계를 강화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와 앉아 옷가락지를 빼서
헝겊으로 닦아보았지만 반지의 빛깔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마치 반지가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며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가 빨리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에는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긴장감만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아왔지만 연화의 집안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여느 때와 달리 무겁고 칙칙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을 안개가 거치고 맑은 해가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채에 머무르고 있는 칠성이라는 사내의 존재는 마치 먹구름처럼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큰 기침을 해댔고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행세하며 뒷짐을 지고 다녔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뻔뻔한지 순박한 하인들은 얼떨결에 그의 지시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안채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손가락에 낀 옷가락지는 여전히 냉기를 뿜어내며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칠성은 더욱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차려진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고기 반찬은 기본으로 내오는데 시골 인심이 야박하구만 이라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최노파가 곁에서 시중을 들다 못해 진사 어른께서도 평소 검소하게 드시며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찬이 변변치 못합니다 라고 정중히 대꾸했으나 칠성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진사 형님과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그의 무례한 태도는 집안 식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혹시라도 아버지의 체면에 누가 될까봐 누구 하나 나서서 따지지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최노파는 부엌으로 돌아와 행주를 내동댕이치며 분통을 터뜨렸는데 그녀의 연륜 깊은 눈은 칠성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에게 다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A씨, 저자는 절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양반 흉내를 내고 있지만 손을 보면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끄러운 것이 땀 흘려 고 어그저 올려 얻거 해본 적 없는 사기꾼이나 노름꾼의 손입니다. 눈빛 또한 정직하지 못하고 계속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들을 훑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노파의 말은 연화가 느끼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옷가락지가 계속 차가운 것을 보니 분명 좋지 않은 기운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답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칠성은 식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연화에게 접근하여 집안의 재산 내역을 알아내려 시도했습니다. 그는 안차에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연화에게 말을 걸었는데 진사 형님이 땅을 많이 사두셨다고 들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온 김에 문서들을 좀 봐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지 라고 넌지시 운을 떼었습니다. 연화는 바느질감을 손에 쥔 채 눈길도 주지 않고 아버님께서 꼼꼼히 관리하고 계시니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 집안 문서는 안주인인 제가 함부로 내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빈틈없는 태도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아이고, 조카님이 너무 깐깐하게 구시네. 다 집안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미 김진사 댁에 온 낯선 손님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수근거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김진사 댁에 들어간 사내 보았나 옷은 멀쩡한데
눈빛이 영 음흉하더구먼. 글쎄 말이야, 진사 어른도 안 계신데 젊은 처녀 혼자 있는 집에 사내가 들어갔으니 걱정이네. 최 노파가 있으니 별일이야 있겠냐마는. 세상이 흉흉하니 원. 마을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은 연화의 집 담장 너머로 향했고 그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낮에는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김진사 댁의 평판과 재산 규모를 탐문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김진사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환심을 사려 했지만 촌사람들의 순박하면서도 예리한 직감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질 무렵 칠성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곡간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는 곡간 문에 채워진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는가 하면 담벼락에 높이를 가늠해 보기도 했습니다. 마침 마당을 쓸던 머슴이 그 모습을 보고 손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곧 가는 주인 어른, 허락 없이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칠성은 화들짝 놀라며 아니, 그냥 쥐구멍이 있나 살펴봐 준 것일세. 자네는 손님에게 못하는 말이 없구만 이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당황한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렸습니다. 머슴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러났지만 칠성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칠성의 거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옷가락지의 반응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것을 넘어 손가락이 찌릿할 정도로 기분 나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반지가 위험해, 가까이 오지마 라고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반지를 빼서 잠시 놓아두려 했지만 왠지 지금 반지를 빼면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다시 꼭 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병법서를 꺼내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온통 바깥의 동정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조차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칠성은 술상을 봐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양반가의 예법에 어긋나는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주인이 부재 중인 집에 손님이 와서 술을 청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은 오랜만에 고향 같은 곳에 오니 술 생각이 간절하네. 약주 한 잔 정도는 대접할 수 있지 않나 라며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연화는 고민 끝에 작은 술병 하나와 마른 안주를 내어주라고 최 노파에게 일렀습니다.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게 하는 편이 오히려 밤사이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최 노파는 입을 삐죽거리며 술상을 차려 사랑채로 가져갔고 칠성은 역시 조카님이 효녀야. 효녀라며 껄껄 웃어댔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칠성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지고 말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이 넓은 집과 전답이 다 내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꼬. 김진사는 운도 좋지. 이런 명당을 차지하고 말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최 노파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칠성의 목적이 단순히 하룻밤 묵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최 노파는 급히 안채로 달려가 연화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A씨, 큰일 났습니다. 저놈이 술김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집과 땅을 탐내고 있어요. 오늘 밤 단단히 문단속을 해야겠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최 노파,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해서 우리 집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머슴들에게 일러 대문뿐만 아니라 담장 주변도 철저히 감시하게 하고 횃불을 밝혀 놈이 딴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세요. 연화의 지시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옷가락질은 이제 차가움을 넘어 묵직한 무게감으로 연화의 손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싸움에 대비하여 힘을 비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산속의 짐승 울음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려왔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사방이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사랑채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칠성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어른거리는 모습이 안채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는 잠을 자지 않고 방 안을 서성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옷을 갈아입지 않고 단도를 품속에 숨겼습니다. 옷가락질을 낀 손으로 단도의 자루를 꽉 잡으니 차가운 옥의 기운과 쇠의 서늘함이 만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이 집을 반드시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퀭한 눈으로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독살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친절한 척 연기하는 것도 지쳤는지 아침상을 물리기 무섭게 연화를 찾아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조카님,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진사 형님이 내게 맡겨둔 물건이 있는 것 같네. 아주 귀한 옷가락지라고 들었는데 혹시 자네가 가지고 있나? 칠성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연화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노리는 것이 재물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유품인 옷가락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손을 뒤로 감추며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잘못 아신 모양입니다. 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물러서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보여주게나. 내가 감별하는 눈이 있어서 진품인지 아닌지 봐주려고 그러는 걸세. 그리고 그 가락지 안에 집안의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도 있던데. 사실인가? 그는 한 걸음씩 연화에게 다가왔고 연화는 뒷걸음질 치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칠성의 시선은 연화의 등 뒤로 감춘 손에 고정되어 있었고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뱀처럼 끈질겼습니다. 마당에 있던 머슴들이 일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자 칠성은 짐짓 점잖은 척하며 아니 친척 어른이 조카에게 덕담 좀 하려는데 뭘 그렇게 쳐다보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용기를 내어 칠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 아버님의 친척이라 하시면서 어찌 이리 무례하게 행동하십니까? 옷가락지는 제 어머니의 유품이며 외간 남자가 함부로 입에 올릴 물건이 아닙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 오늘은 이만 떠나주시지요.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칠성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허허, 어린 계집이 제법 말대꾸를 하는구나. 김진사가 자식 교육을 아주 잘 시켰어. 그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연화의 신경을 긁으며 호시탐탐 연화의 손을 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칠성은 작전을 바꿔 연화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습니다. 그는 마당 멍석에 주저앉아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가 기구하여 친척 집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하는구나. 먼 길 오느라 노잣돈도 다 떨어지고 갈 곳도 없는데 매정하게 쫓아내려 하다니.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펼쳤지만 연화와 최노파는 더 이상 그의 연극에 속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 어제는 기세등등하더니 오늘은 왜 저러나.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칠성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마을 전체가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연기가 통하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끌수록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밤 안으로 결판을 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둔 몽둥이를 만지작거리며 흉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 연화를 위협하여 옷가락지와 곳간 열쇠를 빼앗아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릴 듯 눅눅한 바람이 불어왔고 집안의 개들이 불안하게 지저댔습니다. 연화는 옷가락지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진동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지는 이제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하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최노파는 연화에게 따뜻한 숭늉을 가져다주며 말했습니다. 아씨, 오늘 밤은 제가 안차에 마루에서 자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소리를 지르세요. 연화는 최노파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노파님 덕분에 든든합니다. 하지만 노파님도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불안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칠성이 술을 마시는지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려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밤이 깊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자 칠성의 노랫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은 소음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불을 끄고 숨소리를 죽인 채 문 밖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화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옷가락지가 주는 기이한 힘에 의지하여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때 안채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이 문을 따려고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누구요? 하고 소리쳤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문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는 거대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연화는 벌떡 일어나 문을 잡고 버텼습니다. 칠성은 힘으로 문을 밀어붙이며 조카님, 나일세, 할 말이 있어 왔으니 문 좀 열어보게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연화는 이 밤중에 무슨 짓입니까?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머슴들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저항에 화가 났는지 문을 발로 차며 위협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 내가 누군지 알아. 쾅쾅거리는 소리에 잠들었던 최노파가 뛰쳐나와 소리쳤습니다. 이 무슨 행패입니까? 썩 물러가지 못할까? 최노파는 빗자루를 들고 칠성에게 달려들었고 마당에서 자던 머슴들도 웅성거리며 깨어났습니다. 칠성은 잠시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고 보자. 내가 빈손으로 나갈 줄 아느냐 라며 으름장을 놓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집안 어딘가에 숨어 기회를 노리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연화와 식구들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모든 소리가 칠성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옷가락지는 이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위험 신호가 아니라 곧 다가올 충돌을 예고하는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야겠다고 다짐하며 옷가락지를 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가락질은 희미하지만 강인한 빛을 내뿜으며 연화의 결의에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가을비가 그치고 아침이 밝아왔지만 하늘은 여전히 낯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마을 전체가 물속에 잠긴 듯 축축하고 서늘한 기운에 쌓여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마당의 흙은 질척거려 발을 디딜 때마다 저 쩍쩍 달라붙는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밑이 검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치마 속에 숨겨둔 단도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에 낀 옷가락지는 지난밤의 소동 이후로 더욱 차갑게 식어 마치 얼음 조각을 대고 있는 듯 살을 파고드는 한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니라 집안에 머무르고 있는 불길한 존재에 대한 반지의 맹렬한 경고임을 연화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노파와 머슴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지난밤 칠성이 난동을 부린 흔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을 쓸어 담고 흙탕물이 튄 마루를 닦아내며 그들은 칠성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고 투덜거렸습니다. 양반은 무슨 얼어 죽을 양반이야. 행색만 번지르르하지 하는 짓은 영락없는 시정잡배구만. 머슴들의 불평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커졌지만 정작 문제의 장본인인 칠성은 사랑채 문을 굳게 닫아걸고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한 사랑채의 모습이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조성했는데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그 정막 속에서 칠성이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을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갓 지은 밥 냄새가 풍겨와도 입맛이 없어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죽이며 사랑채 쪽을 주시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드디어 사랑채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칠성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제와는 사뭇 달라져 있어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갓끈을 단정하게 메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그는 지난밤의 광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짐짓 점잖고 풀 죽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일하던 머슴들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며 간밤에 내가 술이 과하여 큰 실수를 했네. 면목이 없네. 그려하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으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읽을 수 없는 탁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머슴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리둥절하여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선뜻 대꾸하지 못하고 쭈뼛거렸습니다. 칠성은 안차의 쪽으로 걸어와 마루 끝에 서서 연화를 향해 정중하게 읍소했습니다. 조카님, 어제는 제가 오랜만에 고향 생각에 취해 그만 주책을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무리 친척이라 하나 여염집 규수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는 신용을 하며 연화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오늘 날이 밝는 대로 떠나려 했으나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냥 갈 수가 없군요. 진사 형님 뵐 면목도 없고 하여 떠나기 전에 뭐라도 돕고 가고 싶습니다. 듣자 하니 뒷마당 헛간 문짝이 고장났다던데 제가 손재주가 좀 있으니 그것이라도 고쳐놓고 가면 제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정연하고 간절해 보였지만 연화의 옷가락지는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을 유발하며 그 말이 거짓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헛간문은 머슴을 시켜 고치면 되니 손님께서는 그만 채비를 하시고 길을 떠나주십시오. 그것이 저희를 돕는 길입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지만
칠성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조카님. 이대로 가면 제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 어떻게 살겠습니까? 딱 1시간. 아니, 반나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 성의를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고, 이를 지켜보던 최노파조차 정말 반성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의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칠성은 교묘하게 연화의 효심과 가문의 예의를 자극하며 거절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연화는 그가 빨리 일을 마치고 떠나게 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헛간 문만 손보시고 곧바로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안차에 근처에는 드나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연화의 허락이 떨어지자 칠성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얼른 고쳐놓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리다. 하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는 머슴에게 연장통을 빌려 뒷마당으로 향했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가벼워 보이는지 마치 먹잇감을 낚아챈 맹수처럼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최노파에게 눈짓을 보내 그를 감시하게 하고 자신도 안채 뒷문을 통해 헛간 쪽을 예의 주시했습니다. 뒷마당 헛가는 집안의 잡동사니와 농기구를 보관하는 곳으로. 평소에는 사람의 발길이 뜸하여 잡초가 무성하고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나무문은 비바람에 사가 기울어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끼익 괴기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칠성은 위솥을 벗어던지고 팔을 걷어붙인 채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못을 박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연화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일을 하는 척하면서도 힐끔힐끔 주위를 살피며 머슴들이나 최노파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 연화를 유인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 망치질을 하던 칠성이 갑자기 아이고 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감시하던 최노파가 놀라 다가가자 그는 손을 감싸 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을 찌은 것 같네. 피가 나는 것 같은데 헝겊 좀 가져다 주게. 최노파는 의심스러웠지만 피를 흘린다는 말에 급히 부엌으로 약과 천을 가지러 뛰어갔습니다. 머슴들도 점심을 먹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뒷마당에는 칠성과 멀리서 지켜보던 연화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최노파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벌떡 일어나 고통스러운 표정을 싹 지우고 연화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조카님, 여기 좀 와보시오. 여기 기둥 밑에 이상한 것이 있어. 진사 형님이 숨겨둔 것 같은데. 진사 형님이 숨겨둔 것이라는 말에 연화의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중요한 물건을 두고 가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집안의 비밀과 관련된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천천히 헛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옷가락지는 이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차가워져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지경이었습니다. 연화는 반지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칠성이 가리키는 헛간 구석에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나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는 헛간 입구에서 멈춰 서서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까이 가지 않을 테니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칠성은 헛간 안쪽 어둠 속에 몸을 반쯤 숨긴 채 흙투성이가 된 나무 상자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 보시오. 바닥을 뜯어내니 이런 것이 나오더이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 아마 집안에 귀중한 폐물함이 아니겠소. 조카님이 와서 확인해 봐야겠소. 상자는 낡고 오래되어 보였고
연화는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연화의 호기심과 의구심이 교차하는 순간 칠성은 이리 와서 받아보시오. 꽤 무겁구려라며 상자를 들고 연화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위압적이었고 좁혀오는 거리만큼 연화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연화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뒤에는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어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코앞까지 다가와 상자를 내미는 척하다가 상자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는 번개같이 연화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잡았다, 이 요망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점잖은 친척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욕망에 찌든 짐승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의 억센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고는 흉악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얌전하게 굴어 옷가락지도 내놓고 곡간 열쇠도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의 거친 손이 연화의 가냘픈 손을 억지로 펴서 옷가락지를 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의 더러운 손가락이 연화의 옷가락지에 닿는 찰나 맑고 청가한 가을 하늘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쨍그랑, 그것은 단순히 옥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쇠망치로 유리를 내리친 듯 혹은 거문고의 현이 끊어질 때 나는 비명처럼 소름 끼치고 강렬한 소리였습니다. 연화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옷가락지는 칠성의 손이 닿자마자 스스로 거부하듯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초록색 비취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고 그 파편들은 햇빛을 받아 서슬퍼런 빛을 내뿜으며 흩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와 충격에 놀란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연화의 손을 놓쳤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변고야. 그는 마치 불에 데인 듯 손을 털어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깨진 옷가락지 파편 중 하나가 칠성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는지 그의 손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닥에 흩어진 옥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로부터 영물은 주인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다는 말이 있었지만 눈앞에서 반지가 스스로 폭발하듯 깨지는 광경은 미신을 믿지 않는 자라도 오금을 저리게 만들 만큼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깨진 반지의 파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자 자신의 수호신이었던 옷가락지가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동시에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반지가 나를 대신해 애군을 막았구나. 반지가 깨짐으로써 저자의 부정한 기운을 끊어내고 내게 도망칠 기회를 준 것이구나. 연화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분노와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옷가락지의 희생은 연화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강인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손을 감싸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물을 탐하러 왔다가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에 휘말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저주야. 저 계집이 요물을 데리고 있어. 그는 횡설수설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듯 눈은 여전히 연화를 향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우연일 것이라 애써 부정하며 다시 한번 연화를 위협하려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반지가 깨졌다고 해서 내가 물러갈 줄 아느냐. 오히려 잘 됐어. 거치적거리는 반지도 없으니 이제 순순히 열쇠를 내놓아. 그는 공포를 덮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더 이상 어제까지의 연약한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흙이 묻은 치마를 털어내고
깨진 옥조각 중 가장 날카로운 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옥조각은 햇빛을 받아 서슬 퍼런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연화는 칠성을 똑바로 노려보며 낮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하늘이 너의 더러운 손길을 거부하여 옥이 스스로 깨졌다. 이것은 단순한 반지가 아니라 내 어머니의 혼이자 집안의 수호신이다. 네가 감히 이곳을 더럽히려 하니 조상님들이 노하여 천벌을 내리실 것이다. 연화의 기세는 칠성을 압도할 만큼 당당하고 서늘했습니다. 그때 약과 헝겊을 들고 뛰어온 최노파가 헛간 입구에 도착하여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옥가락지 파편과 피를 흘리는 칠성, 그리고 옥조각을 들고 맞서는 연화의 모습을 본 최노파는 단박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썩을 놈 감히 A씨에게 손을 대다니. 최노파의 고함 소리에 점심을 먹던 머슴들도 숟가락을 던지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머슴들은 몽둥이와 낫을 들고 칠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놈,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양반은커녕 도둑놈이었어. 머슴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칠성은 순식간에 포위되어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도망칠 구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오해다. 나는 그저 조카님이 넘어지려는 것을 잡아주려 했을 뿐이야. 저 반지는 낡아서 저절로 깨진 것이고, 하지만 그의 변명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옷가락지는 그 자체로 칠성의 부정함과 악의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연화는 머슴들에게 손짓하여 잠시 멈추게 한 뒤 차분하게 명령했습니다. 이자를 끌고 마당으로 나가라.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와 이자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머슴들은 칠성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 끌고 나갔습니다. 칠성은 발버둥치며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군 줄 알고 라고 소리쳤지만 건장한 머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모습은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나머지 옥조각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주워 비단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연화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어머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화는 주머니를 품에 안고 결연한 표정으로 헛간을 나섰습니다. 마당개는 이미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머슴들은 칠성을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칠성은 헝클어진 머리와 흙투성이 옷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곁눈질로 상황을 살피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안채의 마루에 올라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이제 옷가락지는 깨졌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은 연화에게 고스란히 옮겨져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무대 조명처럼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은 칠성과 그를 심판하려는 연화를 비추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 불청객을 쫓아내어 집안의 평화를 되찾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깨진 옷가락지가 남긴 날카로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연화는 마을 사람들 앞으로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녀린 소녀의 것이 아닌
한 집안을 책임지는 당당한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머슴들이 칠성을 꽁꽁 묶어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 놓았고, 그 주위로 동네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서 엄한 표정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마을 촌장님과 어르신들이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사태를 주시했습니다. 하늘은 방금 전까지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지만, 마당의 감도는 공기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보다 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칠성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주위를 둘러보며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눈동자를 굴렸지만 사방이 막혀 있어 도간에 든 쥐신새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놈이 양반 행세를 하던 도둑놈이라지, 처녀 혼자 있는 집에서 무슨 짓을 하려던 거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연화는 안차에 대청마루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깨진 옷가락지 조각이 담긴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두려움에 떨던 소녀였으나 이제는 집안의 명예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는 여인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최의 노파가 연화의 곁을 지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촌장님과 마을 어르신들께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마을을 소란스럽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허나 이 일은 단순히 저희 집안의 문제를 넘어 마을의 질서와 도리에 관한 일이기에 여러분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또렷하여 듣는 이들의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촌장님은 하얀 수염을 쓸어내리며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진사 댁따님, 자초지종을 말해보거라. 저 자가 진사의 친척이라 하며 마을을 돌아다녔는데 그것이 거짓이란 말이냐? 연화는 칠성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자는 아버님의 먼 친척 조카라 사칭하며 집에 들어와 며칠 동안 저의 환심을 사고 집안의 재물을 탐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예우하였으나 그의 언행은 날이 갈수록 무례해졌고, 급기야는 오늘 헛간에서 저를 위협하여 옷가락지와 곳간 열쇠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연화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과 분노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찌 그런 흉악한 짓을. 사람 탈을 쓰고 그럴 수는 없는 법이야. 사람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칠성은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촌장 어른.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김진사 아저씨의 육촌이 맞습니다. 잠시 재물에 욕심이 생겨 실수를 한 것은 인정하나 저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강도질을 하려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장난이 좀 지나쳤을 뿐인데 저 계집이 사람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양반 가문의 족보를 외우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제가 족보를 웰 수 있습니다. 김진사 아저씨의 조부님 함자가 무엇인지, 본관이 어디인지 다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칠성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연화가 비단 주머니를 열어 깨진 옷가락지 파편을 꺼내어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옥 조각들은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지만 그 빛깔만은 여전히 영롱했습니다. 여러분, 이 옷가락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제 어머니의 유품으로 사악한 기운이 닿으면 반응하는 영물입니다. 저 자가 제 손을 억지로 잡는 순간 반지가 스스로 소리를 내며 깨져버렸습니다. 만약 저자가 진실한 친척이고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어찌 조상님의 혼이 담긴 반지가 이토록 처참하게 부서졌겠습니까? 이것은 하늘이 내린 증거이자 저자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명백한 징표입니다. 연화의 말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깨진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옥이 스스로 깨졌다는 말에 모두가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 노파도 앞으로 나서서 거들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놈이 며칠 전부터 밤마다 안채를 기웃거리고 술에 취해 이 집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또한 양반이라면서 젓가락질 하나 제대로 못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쌍욕을 해대는 꼴이 영락없는 시정잡배였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시커먼 도둑놈이 분명합니다. 최 노파의 증언이 더해지자 칠성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칠성의 말을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한 젊은 장정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저놈의 주둥이를 매우 쳐라 하고 외치자 사람들이 맞다, 멍석말이를 해야 한다 하며 동조했습니다. 촌장님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칠성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김진사의 육촌이라 했느냐? 그렇다면 김진사의 고조부께서 과거에 급제하여 하사받으신 호가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그것은 집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자랑스러운 내력이다. 칠성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여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그는 대충 주어들은 풍월로 족보를 흉내냈을 뿐 집안의 깊은 내력까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청송 아니 백운인가. 그가 횡설수설하며 아무 말이나 내뱉자 촌장님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남의 귀한 족보를 들먹이느냐. 김진사의 고조부님 호는 매주컨이시다. 이것 하나 모르는 놈이 무슨 친척이란 말이냐. 촌장님의 호통에 칠성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의 거짓말이 만천에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놈을 관에 넘겨야 합니다. 아니, 우리 손으로 다리를 부러뜨려 쫓아내야 다시는 얼씬도 못합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칠성에게 달려들려 하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뻔했습니다. 칠성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하며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조용히 손을 들어 사람들을 만류했습니다.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 집 마당에서 피를 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저자는 이미 하늘의 경고를 받았고 옷가락지가 깨짐으로써 그 죗값을 일부 치렀습니다. 또한 관에 넘기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아버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시끄러워질 것이니 오늘 이 자리에서 엄히 꾸짖어 마을 밖으로 내쫓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폭력으로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덕으로 다스려 집안의 평화를 빨리 되찾고자 했습니다. 촌장님은 연화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사 따님 말이 맞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우리 마을의 격을 생각해서라도 저런 놈에게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다. 촌장님은 칠성을 향해 엄엄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듣거라. 너는 남의 가문을 사칭하고 죄 없는 처녀를 위협한 죄가 매우 크다. 당장 곤장을 쳐도 모자랄 판이나 집주인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목숨만은 부지하게 되었다. 지금 당장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이 마을을 떠나거라. 만약 다시 한번 이 근방에 얼씬거리다 들키면 그때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머슴들은 칠성의 포박을 풀어주었지만 그가 훔치려 했던 물건들이나 혹시 숨겼을지 모르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보찜을 탈탈 털었습니다. 보찜에서는 훔친 숟가락이며 작은 놀이개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혀를 찼습니다. 칠성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허둥지둥 물건들을 챙기려 했지만 머슴들이 이건 내 물건이 아니잖아 하며 뺏어버렸습니다. 결국 칠성은 자신이 올 때 입고 왔던 낡은 옷까지 몇 개와 집신 한 켤레만 챙겨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화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쥐구멍을 찾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문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칠성의 뒤를 쫓아가며 돌멩이를 던지고 놀려댔습니다. 도둑놈아, 다시는 오지 마라. 거짓말쟁이 칠성아. 칠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마을 어귀를 향해 도망쳤습니다. 죄 높아는 부엌에서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 대문 밖에 힘껏 뿌렸습니다. 퇴, 재수옴 붙었다. 부정 타지 않게 썩 물러가라. 하얀 소금이 칠성이 사라진 길 위에 흩뿌려졌고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최 높아, 소금 좀 더 뿌려. 아주 팍팍 뿌려. 소란이 정리되자 연화는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휘청거리자 이웃집 아낙네들이 달려와 부축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얼마나 놀라셨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 안심하세요. 연화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혼자였다면 어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야,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요. 마을 사람들은 은혜는 무슨,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지. 그나저나 저 옷가락지가 깨져서 어쩌나. 귀한 물건인데 하며 연화의 깨진 반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연화는 깨진 옥조각이 담긴 주머니를 소중히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반지가 제 몫을 다하고 간 것입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제 몸을 던진 것이니. 슬퍼하기보다는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어머니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녀의 의연한 태도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김진사 딸이라 다르구먼.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곱고 단단해. 촌장님도 연화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자네가 집안을 아주 잘 지켰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크게 기뻐하실 거야. 이제 마음 놓고 쉬게나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자. 연화는 최노파와 머슴들에게 일러 간단한 주안상을 차리도록 했습니다.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놀란 가슴도 진정시키고 감사의 마음도 전할 겸 막걸리라도 한 잔씩 하고 가십시오. 머슴들은 창고에서 멍석을 꺼내 마당에 깔고 부엌에서는 금세 고소한 부침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와 김치. 시원한 막걸리가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염치 없게 또 얻어먹고 가네 하면서도 즐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긴장과 공포가 감돌던 마당은 금세 왁자지껄한 잔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마당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에 대한 욕을 안주 삼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나저나 저놈 어디 가서 또 사기치는 건 아니겠지. 아까 촌장님 호통치시는 거 봤나? 오줌을 지릴 뻔했잖아. 하하하. 험악했던 기억은 어느새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집안에는 다시금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대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머슴들은 마당을 깨끗이 쓸고 닦아 낮에 소동 흔적을 지웠습니다. 최 노파는 칠성이 머물던 사랑채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쑥을 태워 나쁜 기운을 몰아냈습니다. 매캐하면서도 향긋한 쑥 냄새가 집안 곳곳에 퍼지자 연화는 찝찝했던 기분이 한결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안채 방으로 들어와 촛불을 켜고 깨진 옷가락지 조각들을 하얀 한지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불빛 아래서 조각난 옥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났지만 이제 더 이상 반지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조각 하나하나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이 집도 무사합니다. 비록 반지는 깨졌지만 그 속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제 가슴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옥 조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했고 바람이 부드럽게 창호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옷가락지의 경고를 두려워할 필요도 낯선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가올 평온한 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최 노파가 연화를 위해 특별히 정성을 들여 저녁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방문 틈으로 스며들어오자 연화는 비로소 허기를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몸이 이제야 밥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듯했습니다. A씨, 저녁 드세요. 오늘은 푹 주무셔야죠. 최 노파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네, 노파님, 오늘은 정말 꿀맛 같을 것 같아요. 마루 끝에 걸린 초롱불이 따스하게 흔들리며 다시 평화를 찾은 기와집의 밤을 밝혀주었습니다. 칠성이라는 먹구름이 거치고 난 뒤 연화의 집에는 비로소 진정한 가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밤에 소란스러웠던 기억은 아침 햇살과 함께 마당에 젖은 흙이 마르듯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연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깨진 옷가락지 조각이 담긴 비단 주머니를 품에 안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모랑꽃 화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꽃이 지고 잎만 무성했지만 볕이 가장 잘 들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화단 한가운데를 호미로 조심스럽게 파내어 작은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흙냄새가 향긋하게 올라와 연화의 코끝을 스쳤고 어디선가 날아온 참새 한 마리가 담장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비단 주머니를 구덩이 안에 고이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딸을 지키기 위해 귀한 몸을 부수셨군요.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차가운 바람도 나쁜 사람들의 손길도 닿지 않는 따뜻한 흙품에서 편안히 쉬세요. 그녀는 부드러운 흙으로 주머니를 덮고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습니다. 마치 잠든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듯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옷가락지는 이제 땅속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롱했던 빛과 따뜻한 기운은 연화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흙 묻은 손을 털며 허전했던 손가락이 이제는 든든한 용기로 채워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어귀에서부터 경쾌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낯선 이의 거칠고 불규칙한 발소리와는 달리 규칙적이고 힘차며 집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마당에서 콩을 털던 머슴이 귀를 쫑긋 세우더니 환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A씨, 주인 어른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 말발굽 소리는 우리 집 말이 분명합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다 말고 버선발로 대청마루를 뛰어 내려갔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먼 길을 달려와 흙먼지를 뒤집었었지만 건강한 모습의 아버지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훨씬 이른 귀가였습니다. 아버지, 연화는 체면도 잊은 채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며칠 동안 겪었던 마음고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등을 투박한 손으로 쓸어내리며 허허 웃었습니다. 오냐, 연화야, 내가 왔다. 한양 일을 서둘러 마치고 오느라 밤잠을 설쳤는데 네 얼굴을 보니 피로가 싹 가시는구나. 그런데 어찌 일이 야위었느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게냐? 아버지는 연화의 얼굴에 스친 그늘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최노파와 머슴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인 어른의 귀환을 반겼습니다. 집안의 진짜 주인이 돌아오자 집안을 감돌던 미묘한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묵직한 안정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연화는 아버지를 사랑채로 모시고 따뜻한 꿀물을 올린 뒤 그간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칠성이라는 자가 친척을 사칭하여 집에 들어온 일, 재물을 탐하고 위협했던 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옷가락지가 깨져 그를 물리친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지며 찻잔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가 없는 틈을 타 내 딸을 위협하다니 내 당장 그놈을 쫓아가 요절을 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아버지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으나 곧 연화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연화의 빈 손가락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따뜻한 손으로 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연화야, 네가 참으로 큰일을 해냈구나. 열아들 부럽지 않은 지혜와 용기였다. 옷가락지가 깨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것이 너를 살렸으니 그 소임을 다한 것이다. 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시고 도우신 게야. 물건은 다시 구하면 되지만 사람은 잃으면 다시 구할 수 없는 법이니 네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아버지의 따뜻한 칭찬과 위로에 연화는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죄책감과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아버지를 환영하는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최노파는 팔을 걷어붙이고 곳간에서 가장 좋은 쌀을 꺼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햅쌀밥을 지었습니다. 아궁기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구수한 연기를 피워 올렸고 뚝배기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입맛을 돋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밭에서 갓 뽑은 가을무로 담근 생채와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호박전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듯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집안 식구들은 물론 담장 넘어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군침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사랑채에는 환한 호롱불이 켜지고 아버지와 연화는 마주 앉아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내 집 밥상이 세상에서 제일이로구나. 너희들이 무탈하게 집을 지켜준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아버지는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드시고는 맛이 기가 막히다는 듯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연화도 아버지의 식사를 챙겨드리며 모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밥 기운이 몸속으로 퍼지자 긴장으로 굳었던 오장육부가 스르르 풀리는 듯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아버지는 한양에서 보고 들은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의 웅장한 모습이며 사람으로 북적이는 시장통의 활기찬 풍경,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신기한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는 연화의 눈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는 저도 꼭 한양 구경을 시켜주세요. 연화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년 봄에 꽃이 피면 우리 식구 다 같이 나들이를 가자꾸나. 방 안은 부녀의 다정한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문풍지는 가을 바람에 부드럽게 떨리며 그들의 행복을 노래하는 듯했습니다. 밖에서는 머슴들과 최노파도 멍석에 둘러앉아 푸짐한 저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양에서 사온 귀한 과자와 고기를 나누어 주었기에 그들의 입게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역시 우리 주인 어른이 최고야. 그 사기꾼 놈하고는 격이 다르지. 그렇고 말고 이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네. 머슴들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그간의 노고를 씻어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둥근 달은 마당을 환하게 비추어 마치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개들도 배가 부른지 꼬리를 흔들며 얌전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아버지는 여독을 풀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드셨고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살짝 열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가을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당을 내려다보니 칠성이 서성거렸던 곳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헛간 쪽도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손을 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옷가락지는 없었지만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겪으며 단단해진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반지가 되어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옷가락지를 주시며 이 반지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어쩌면 어머니가 진짜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반지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과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지는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한 매개체였을 뿐 진정한 힘은 이미 연화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반지 없이도 잘 해낼 수 있어요. 아버지와 이 집을 제가 든든하게 지킬게요. 바람이 불 때마다 뒤뜰의 대나무 숲이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무섭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마치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창문을 닫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온돌방의 온기가 등 따숩게 전해져 오고 풀 먹인 이불의 사각거리는 감촉이 기분 좋게 몸을 감쌌습니다. 며칠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줄이 느슨해지며 나른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대문은 굳게 닫혔고 담장은 높으며 집안에는 든든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무엇보다 연화 자신이 이 집의 파수꾼으로 성장했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연화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머니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깨진 옷가락지 대신 더 밝고 아름다운 빛으로 연화를 감싸 안아주셨겠지요. 마을의 다른 집들도 하나둘씩 불이 꺼지고 온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산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밤하늘의 별들만이 깨어 이 평화로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라는 나쁜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맑아졌습니다. 그렇게 연환의 집은 다시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덕망 높은 집으로 오래오래 평안하게 이어졌답니다. 자,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연화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한 꿈을 꾸듯이
여러분도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옷가락지보다 더 귀한 평온함이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연화의 집에서 그 소란스러웠던 사건이 있은 뒤로도 많은 계절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칠성이라는 사내에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깨진 옷가락지를 땅에 묻은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집은 든든한 아버지와 충직한 머슴들, 그리고 지혜로운 안주인 연화의 보살핌 덕분에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 겨울밤이면 화로개 둘러앉아 김진사 댁의 옷가락지 이야기를 나누며 착한 마음을 가지면 하늘이 돕고 영물도 주인을 지킨다는 교훈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을 보태어 나중에는 연화가 산신령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옷가락지가 용으로 변해 도둑을 물리쳤다는 식의 신비한 전설처럼 마을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듬해 봄, 연화의 집 뒷마당 모란 화단에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화가 깨진 옷가락지 조각을 비단 주머니에 넣어 묻어주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신비로운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그 꽃은 일반적인 붉은 모란이 아니라 마치 옥을 깎아 만든 듯 은은한 비취색과 우유빛이 감도는 하얀 모란이었습니다. 꽃잎에서는 그윽하고 청가한 향기가 뿜어져 나와 맞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맑게 해주었습니다. 최노파는 그 꽃을 보고 아이고, 마님께서 A씨를 지키시려고 꽃으로 환생하셨나 봅니다. 하며 눈물을 훔쳤고 연화 또한 매일 아침 그 꽃을 들여다보며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하얀 모라는 해마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어나 집안의 상서로운 기운을 전해주었습니다. 연화의 효심과 지혜에 대한 소문은 산골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은 물론 멀리 한양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중매쟁이들이 김진사 댁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지만 아버지는 딸을 아무에게나 시집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품이 훌륭하고 학식이 깊기로 소문난 젊은 선비가 연화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는 재물이나 가문의 위세보다는 연화의 강인한 마음씨와 지혜를 높이 샀던 것입니다. 연화 또한 선비의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축복 속에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혼례식 날 마을 잔치는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고 연화의 손에는 옷가락지 대신 남편이 선물한 소박하지만 단단한 은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연화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집안을 더욱 번창시켰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 원님이 되었지만 늘 연화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백성을 어질게 다스려 칭송을 받았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내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흉년이 들 때면 곳간을 열어 굶주리는 이웃들을 구휼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옥과 같은 부인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칠성 사건 때 연화를 도왔던 최노파는 천수를 누리며 연화의 아이들을 돌보다가 어느 따뜻한 봄날 낮잠을 자듯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화는 최노파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친할머니처럼 극진히 제사를 모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의 아버지 김진사도 늙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연화와 사위, 손자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딸로 둔 것이다. 그날 네가 집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을 게야. 너는 깨진 옷가락지보다 더 빛나는 우리 집안의 보석이다. 아버지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고 집안 식구들은 슬픔 속에서도
아버지가 남기신 덕을 기리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도 집안의 기운은 쇠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뻗어나갔는데, 이는 연화가 심어놓은 정직과 신이라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보물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보물이 더 귀한 법이란다. 옷가락지는 깨질 수 있어도 너희들의 바른 마음가짐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단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뒷마당에 피어난 하얀 모랑꽃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연화의 집은 대대손손 번창하여 그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가문으로 오랫동안 이름을 남겼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집터를 옥화당 유화탕이라 불렀는데, 이는 옷가락지가 꽃이 되어 피어난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월 마을에 가면 가을마다 붉은 감이 등불처럼 매달리고 뒷산 소나무가 푸른 기와집 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집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낡고 허물어졌을지라도 그 터에 남아있는 따뜻한 기운과 전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대나무 숲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연화가 다림질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머니가 딸을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땅속 어딘가에서 맑은 옥굿을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이는 깨진 옷가락지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전해집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하늘의 별들만 총총히 빛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화에 치열했던 젊은 날의 모험과 지혜,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진 평온하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따뜻한 위안이 되어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빛을 발했던 연화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끄떡없는 옷가락지 하나쯤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낯선 이와 닿으면 깨지는 옷가락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근심 걱정은 모두 저 밤바람에 실어 보내시고 연환의 집 아랫목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